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요. 좀 무서울 정도로 계속 오르는데 4,692.64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948.98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을 보면 1,474.60원, 70원대를 다시 터치를 했습니다. 조금 20원대로 잡아가지고 너무 억지로 너무 빨리 잡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 잡혔으니까 다행이지라고 했지만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가지고 50원대, 60원대 오르더니 70원대로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멘토님께서 먼저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0원대 어떻게 뭐 봐야 이게 될까요? 지겹습니다 제가. 하도 말이 많아서. 맨날 얘기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약세가 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시장의 유동성을 너무 많이 푼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정부가 돈을 안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돈 안 풀겠냐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푼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환율 가치가 자국내 통화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벌써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가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최근 들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만큼 경제 성장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면 네. 돈을 풀어도 그 경제에 맞게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이션 자극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경제가 아무리 돈을 적게 풀어도 경제 성장률이 쪼그라들면 네. 그러면 조금 풀지만 그게 또 결국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거든요. 그래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단 돈을 안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 거고 네. 그러면 돈을 풀 거면 경제 성장률이 가팔라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가팔라질 거냐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안 가팔라져요. 돈을 푸는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흔히 말하는 원화 가치 상승을 못하는 이유죠. 미국이 돈을 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경제 성장률을 빠르게 하니까 AI 네.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그러면 달러를 우리가 많이 벌어 들여야 돼요. 네. 그럼 많이 벌어 들일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수출로는 많이 벌어 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한 이게 반도체 쪽의 수출이 올해까지 굉장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수출로 우리가 많이 들어올 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 나가는 건 없냐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올해부터 계속 이제 미국에 200억 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또 하나 기업들은 그러면 흔히 말하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까?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갈까? 이것만 생각해더라도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은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 계속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쪽에서 당연히 달러는 나가겠죠. 네. 또 하나 우리나라 물론 뭐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가 좋아서 증시의 대기 자금도 커요. 지금 원래 이제 제가 목요일까지 그 증시 대기 자금이 한 예탁금이 90조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어제 보니까 92조더라고요. 어. 그럼 오늘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물론 우리 국장도 좋지만 네. 그만큼 또 서학 개미들도 계속 늘어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도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해외로 또 계속 투자는 안 할 거냐? 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건 역시도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환율을 잡은 구체적인 방식을 아직 전부 다 공개하지 않은 걸로 근데 알고 그거 공개 안 해도 알죠. 뭐 연기금 투입한 거라고 다 알고 있죠. 부도 개입해가지고 50원 떨어졌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50원을 무리하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지금 베팅을 해서 사실 네. 환율을 잡은 건데 그게 저는 몇 달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베팅까지 했으니까 한 달을 못 갔습니다. 지금 네. 또다시 85원 터치하고 지금 개입을 했는데 네. 75원까지 지금 갔다는 거죠. 네, 네. 74원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추세로 봐주면은 1,500원 찍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투입하는 거 아니면. 그런데 우리 멘토는 정말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같은 금리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죠? 당연히 자본 유출의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본들이 지금 미국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추가로 또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더 풀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64개 전 세계 주요국 중에 네. 우리나라 이 원화의 값어치가 하위 5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달러화만 계속 화두가 되니까 지금 정부가 정치적으로 지금 달러화만 잡는 거지 네. 다른 무슨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유로화라든지 파운드 전부 다 이런 거는 올랐어요. 한 2,000원까지 올랐어요. 2,000원 갔었죠. 예. 영국가 이거는 달러화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어. 근데 지금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건 다 오르는데 그 당시에 그 구두 개입이라고 주장을 할 때도 환율만 떨어졌잖아요. 달러화만 떨어졌잖아요. 너무 엽기적인 지금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 당연히 환율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환치기 네.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인위적인 개입이고 지금 기조라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명확하면은 이거는 사실 무조건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20원대 환치기 네. 하신 분들은 참 좋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환율 네. 달러화에 네. 배팅을 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 방법은 명확하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확장 재정을 긴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예산 확정됐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국방비 미지급 사태 벌어질 정도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산 오류라고 처음에 변명을 했습니다만 전산 오류면은 밀린 돈을 그대로 줬어야죠. 네. 근데 지금 국방부 발표한 걸 보면요. 60%만 지급을 받았고 40%는 올해 예산으로 돌려막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국방비 예산을 미지급을 한다? 아, 다른 건 몰라도 국방비는 그렇죠. 이거 파산이에요, 파산. 그러니까 이미 재정 정책도 그렇고요. 네. 금리를 올려야 환율이 잡힙니다. 아니 나라를 예.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방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네. 건 다 못 줘도 국방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국가 존재의 이유가 바로 국방인 그러니까요. 건데 사실. 네. 근데 금리를 지금 왜 못 높이냐? 금리 높이면은 네. 이게 이자 부담이 엄청 불어나거든요. 특히 변동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1억을 뭐 몇 프로 한 3% 빌렸는데 1%만 이자 부담이 늘어나도 그러니까 거의 뭐 월 몇십만 원씩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아시겠지만은 몇 억씩 빌리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소득으로 다 충당하기 힘든 환경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국민적인 불평 불만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진단을 했을 때 냉정하게 다른 이 IMF 등을 비롯한 해외 네. 기관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금리 높여라, 어. 긴축 재정해라. 그래야 환율 잡히고 물가 어. 잡힌다. 다 얘기를 하지만 왜 집행 못하냐? 정치적으로 못하는 거고 이번 정권이 그런 식으로 돈 푸는 기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좌파 네. 정권의 또 정체성, 이념 정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이고요. 1,500원 찍는 거 시간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1,500원이 1분기 안에 찍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게 1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지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구글러님께서 1,500원 넘으면 진짜 국민들 각성해야 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베리님께서는 1번 계란 한 판에 15,000원 넘는다. 헉, 진짜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제 네. 동네는 아직 아닌데 혹시 좋은 계란을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얀색 황남. 계란? 아무리 그러니까. 좋아도 네네네. 일본에 왕- 일본에 네. 색깔별로 파는 계란 네. 뭐 그런 거 있던데. 아, 그래요? 거의 그 정도 아니면 거기도 이제 무한 리필로 먹으면 뭐 어. 15,000원 그렇다는데. 예. 일본을 안 가봐서 아이고, 모르겠는데. 네. 네. 어쨌든 계란이 근데 계란 노른자 색깔은 다 노란색 맞죠? 네. 그게 네네. 닭한테 뭘 먹이냐에 따라서 아. 조금 그 색깔 달라지는 란에 음. 색이 달라. 그래서 어. 그 일본의 그 무한리필 네. 집이 보면은요. 저도 영상으로 본 건데 네. 뭐 흰색, 뭐 노란색, 약간 좀 붉은색 이런 게 오, 여러 가지 일본 종류가 거는 있더라고요. 약간 붉은기 좀 있잖아요. 그래요? 맛도 다르답니다. 제가 보니까 계란이 이렇게 약간 안 퍼져 있는 게 있고 이게 약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계란도 되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네.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백화점 계란 드시나요?라고 질문하시는데 백화점 계란이 아닐까? 15,000원 조금 그렇죠. 아직은 아이고, 아니죠. 네, 만 원은 비싼데 사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환율 급등 얘기했고 코스피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최고치를 올랐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정의선 회장 이야기. 자, 이제 조금씩 시황톡톡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 현대차 피지컬 AI 시장이 주목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이 아틀라스로 로봇의 뚝심을 증명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AI와 로보틱스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CES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올랐다가 조금 이제 이벤트가 끝나니까 조정 국면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사라 이런 투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급등했어요. 아, 다시 급등했군요. 폭등. 아, 급등이 아니라 폭등입니다. 폭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뭐 네. 크게 일단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 2, 뭐 시총의 부동의 1, 2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4위를 LG 엔솔이랑 그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3위는 이제 지금 삼성 이제 바이오로직스인데 이번에 바뀌었을 거예요. 아무튼 음.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르겠어요. 그건 어차피 성장성 계속 있으니까 네. 잘 갈 것 같은데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거죠. LG 엔솔과 현대차를 뒀을 때 LG 엔솔을 살 거냐, 현대차를 살 거냐? 지금 현대차가 맞아요. 왜냐하면 LG 엔솔의 그러니까 흔히 말해 실적은 지금 압도적으로 현대차가 많죠. 그 10배 네. 정도 납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래도 LG 엔솔이 이 시총을 그만큼 높은 시총을 받았던 이유는 멀티풀이라고 해서 2차 전지의 성장성이에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조금 더 잘 쳐준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많이 꺾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멀티풀이 지금 빠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였어요. 완성차 업체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근데 현대차가 완성차 업체만 생각해도 되나? 얘가 지금 로봇도 만들고 그러면 자율주행도 하는데 그러면 얘가 흔히 말하는 멀티풀을 더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볼 때 2차 전지의 성장성보다는 로봇과 자율주행의 성장성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흥미 순서라면 현대차부터 먼저 사자라는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시장에서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로 생각 안 해요. 테슬라 같은 거예요. 테슬라를 우리가 전기차 회사라고 안 봐요. 그게 결국에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 같은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종합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종합 흔히 말하는 이런 이 종목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멀티플을 많이 받는 거고 현대차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 산업으로 안 봐요. 로봇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것 같고 네. 자율주행에서 앞서 근데 뭐 자율주행은 조금 제가 뭐 정의선 그 회장님에게 좀 할 말은 있는데 제발 좀 포기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너무 고집 부리신 게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네. 못 드리죠. 아무튼 네. 그래도 어쨌든 자율주행 쪽에서도 어쨌든 좀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건 거예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니야. 네. 로봇 만드는 회사야. 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로봇 만드는 회사는 이 정도의 멀티플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릴레이팅이라 해서 주가를 다시 이제 재평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흐름이 좋은데 이게 그러면 단기의 흐름이 끝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흐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게 엄밀히 따지면 피지컬 AI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피지컬 AI의 핵심 수혜주가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을까? 그게 이제 현대차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현대차 관련 그룹들의 자금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 그룹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싸요. 환율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지금 네. 굉장히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원래 원화 약세의 수혜주예요. 환율 상승의 수혜주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되다 보니까 현대차는 앞으로도 조금 더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따가 조금 더 보여드릴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저 영상을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걸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로봇의 차이를 나타낸 그 CES에서 나타난 건데 러시아 로봇은 약간 조금 뒤뚱뒤뚱 좀 다친 것처럼 걷고 아유, 네. 중국은 약간 사람 같아요. 안에 사람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야.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뛰기까지 합니다. 자, 근데 한국은 정말로 이 손을 움직이는 게 남다르다라고 합니다. 이따가 제가 한국을 보여드리기 전에 비교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어요. 유니트리 H1. 유니트리가 네.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는 네. 회사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LG랑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제 해외 이슈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파월 연준 의장의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조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파월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파월은 이제 임기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새로운 인물이 지금 등장해야 될 때잖아요. 이번 달 안에 마지막 면접을 마치고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점점 더 심화하는 느낌인 건지. 저는 어제 이 뉴스 나오면서 네.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악수를 뒀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굉장한 악수거든요. 굉장한 악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악수를 둘 정도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금은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어떻게 해서는 이겨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중간선거 전에 치러졌던 대부분의 선거에서 지금 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말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지면 그 본인 탄핵될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간선거에서 뭐 양원 중에 어떤 네. 한쪽이라도 잃게 되면 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책적인 부분이 드라이브가 안 걸려요. 그럼 어. 나머지 그 2년 동안은 사실상 레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간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네. 그 관점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라든지 이번에 이란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연장선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월 의장의 저런 이제 수사 압박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네. 중간선거를 위한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악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차피 파월 의장은 5월이면 나가요. 어차피 5월이면 나간단 네, 말이에요. 네.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이잖아요. 어허. 그리고 저거 지금 검찰이 지금 소환장 보내고 기소 내용이 뭐냐면 네. 그 연준이 지금 최근에 이제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증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의회에 나가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 공사비가 더 뻥튀기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회에 나가서 네가 흔히 말하는 위증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급등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뭔가 뭐 속이거나 본인이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공사비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좀 억지로 좀 약간 사실 기소한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거죠. 결국은 이거 조사하면 결과물 안 나올 겁니다. 아무 혐의 없음으로 나올 거지만 어쨌든 압박인데 그럼 왜 이렇게 압박을 하냐라는 네.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5월에 이 파월 의장은 나가요. 그러면 새로운 의장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의장이 취임을 할 거예요. 5월 달에. 네. 근데 5월 달에 바로 통화 정책을 쓰진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의장이 통화 정책을 쓰는 첫 회의는 6월이에요. 그럼 6월에 예를 들어 통화 정책을 쓰면 네. 통화 정책의 성격상 시차가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통화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를 보려면 중간선거 이후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더 바쁜 거예요. 5월이 아니야. 3월에 빨리 없애서 결국은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좀 무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파월 의장이 그래서 오히려 열받은 거예요. 어. 근데 괜히 제가 보기에는 좀 그 흔히 말하는 벌집을 쑤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 안 할 건데 네. 바로 성명문 보냈잖아요. 나 이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고 막 이게 흔히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파월 의장이 이런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 이야기가 나와 보니까 지금 역대 흔히 말하는 약간 네. 네임드급의 연준 의장들이 공동 성명을 했어요. 그린스펀, 버냉키, 그다음에 막 자네 옐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이건 사실 시장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못했는데 네. 이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고 네.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럼 왜 이렇게 뭘 하려고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고 싶었을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유추는 그건 거예요. 지금 파월은 금리 인하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도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QE까지는 아니지만 단기 금리 시장에서 자금을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뭘 원할까? 이건 거예요. 단기 금리 시장의 금리는 은행 간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기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럼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면 장기 금리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 은행들, 글로벌 IB들을 보고 야, 너희 우리나라 그 MBS 모기지 채권 빨리 사라. 이게 장기물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라고 압박을 주는 거고 결국은 장기물 금리를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연준이 어떤 정책을 써냐면 예전에 했던 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흔히 말하는 장기물 금리를 끌어내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파월 의장 그건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빨리 만들어서 장기물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어제 나와주신 멘토님께서는 이게 분명히 차기 연준 의장에게 보내는 경고장일 그럴 것이다라고도 수도 있죠. 해석하셨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너 마음에 안 들면 네, 뭐 이게 네. 사귈 수도 있다 하는 건데. 너도 파월처럼 하면은 네. 저렇게 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근데 어쨌든 어떤 경우든 무리수예요. 어. 예, 근데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저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뉴욕 증시 안 빠진 네. 게 아니라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걸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연준 의장이 나오면 무조건 장기금리 내리는 정책을 쓰겠네라는 거죠. 이거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에요. 말 잘 호재예요, 듣겠네라는. 예, 그러니까 말 잘 듣겠네로 하면 네. 시장은 빠져요. 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니까. 그 시장이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정책이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데에 흔히 말해 초점을 맞추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좀 탄압의 수단을 강구를 네. 했다라고 하는 그림인데 네. 오히려 이 전직 연준 의장들도 다 이 격렬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실수를 했구나, 못 음. 건들게 됐구나, 약간 그렇게 돼서 이 자율성에 대한 평가가 또 시장에 대한 호황으로 맞아요. 정말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반대네요, 완전. 파월 의장이 원래 연준 의장들은 그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약간 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이야기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임기가 남아도 정권이 바뀌면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알바끼. 근데 이제 알바끼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네. 알바끼를 한 건데 지금 원래의 관례가 그거예요. 연준 의장은 원래 연준 의장이 끝나도 연준의 이사직으로 남아요. 근데 관례적으로 연준 의장이 자기가 옷을 벗으면 네. 이사직도 같이 내려놔요. 음.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저렇게 되면 연준 이사직을 안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연준 이사를 넣을 수 있는 자리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참고로 그 연준 지금 이사 임기가 2028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네요. 굉장한 압수라니까요.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나가고 그냥 이사직도 분명히 내려놨을 거예요. 아유. 근데 네. 저걸 해가지고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멘토님 경상도 분이신가요? 어쩐지 맞아요. 귀가 편하더라니. 어디 분이시죠? 저 대구. 대구 사람. 대구 사람이어가지고 아, 저한테 대구 맛집을 추천해 주신다고 아하. 네, 말씀하셨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아까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말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베네수엘라 관련해가지고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미연 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이 네. 사진을 살짝 확대를 해주시겠어요? 자, 이 약간 표정을 딱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켜뜨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켜보고 있다. 네, 나는 베네수엘라의 액팅 프레지던트다, 임시 네. 대통령이다라고 미국 대통령 더 위에 올려놨어요. 네. 이거를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마디와 함께. 사실 이거 굉장한 그거 그러네요. 아닌가요? 사실상 네. 이거는 두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인 네. 건데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이란 사태가 또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때 우리 얼마나 국제사회가 좀 놀랐습니까? 왜 그러냐면 왜 놀랐냐면은요. 네. 그 마두로를 축출했다고 놀란 게 아니라 어. 사상자 한 명도 없이 2시간 만에 저렇게 독재 정권이 어. 끝난단 말이야. 네. 여기에 사실 저도 많이 놀랐고요. 음. 다른 국가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독재 정권이 끝나고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국민들이 열광을 하니까 네. 이게 일종의 면죄부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해도 지금 누구도 딴지를 걸기 어려운.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사실 이게 이례적이고 기괴하게도 지금 정부 관계자들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박서군이라고 하는 이른바 데모 전문가예요. 네. 어떻게 이게 위원장이 된 건지도 전 모르겠는데 현직 위원장이 나와서 지금 마두로 석방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네? 국제정 어지럽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니 그 나라 국민들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데요? 그리고 저희 또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씨가 또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이른바 좌파 행동단체의 또 네. 수장이거든요. 전 대표예요. 그거는 봤어요. 아까 그래서 뉴스에서 마두로 그 네. 관련한 일대기를 다루는 연극이 지금 마두로 신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분들과 좀 네. 내구조가 달라서 네. 저랑은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신데 어.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오히려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을 네, 했던 그런 거죠. 거랑 네. 같은 거예요. 네, 이란을 이제 미국이 어떤 핵시설들에 대해 스파성으로 공습을 하니까 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었고 지금도 여당 의원 68명이 공동 성명을 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베네수엘라 이 작전 수행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서를 또 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 이게 지금 집권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사실 이란이 근데 그렇게 엄중한 국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 자국민들을 탄압하는 액션을 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고 그 작전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이란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적어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한 명만 딱 두 명만 딱 네.
빼었죠. 지금은 수천 명이 지금 그러니까요. 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명분을 계속 쌓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미국이 지금 미국한테. 사실 이란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 좀 국제사회 국제 경찰로서의 좀 질서 유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 데미건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명분 쌓기를 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기 전에 네. 경제적인 페널티를 주면서 그만해라. 음. 라고 경고장을 주는 건데 이런 여러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네. 결과적으로 자정되지 않는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 보호 가치가 없거든요. 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들로부터 구성이 되는 것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이게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가치를 이 주권이라는 가치가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유사 사태가 계속되게 되면은요 국제사회가 당연히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지금 초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멘토님이랑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박미애 대변인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네. 읽어드릴게요. 그 출국을 다 당장 하라고 지금 그쵸. 자국민들한테 경고를 했고 초읽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떠날 네. 수 없다면 거주지내 또 다른 안전한 건물 안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고 식량과 식수와 의약품과 기타 필수품을 비축하라. 시위 현장을 피하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며 주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라. 속보를 위해 현지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계획을 조정할 준비를 하라. 휴대전화 배터리를 유지하고 가족과 지인과 연락을 지속해 본인의 상태를 알려라. 이거 네. 예전에 네. 1970년 후반에 그러니까 이란 혁명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팔라비 왕조 무너질 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때 약간 그때 같은 느낌인데 또 이번에는 반대의 국부에서 좀 정권이 바뀌려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빨리 못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그냥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뭔가 좀 급변하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급박하다. 그 지금 뭐 사실 네. 이미 경고를 한 거죠. 네. 조만간 들어갈 거니까 네. 준비하고 있어라. 핸들 꽉 잡고 있어라.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네. 아닐까. 다들 유추를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무섭기도 한데 사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지금 네. 정권 국가 자체가 유지가 못 될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 시위대가 오죽하면은 거리로 뛰쳐나온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물리적으로 제압을 하고 있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실 외국에서 좀 개입을 해주기를 네. 바랄 수가 맞죠. 있죠.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더 격렬하게 네. 제가 보기에는 시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아, 정말. 자, 지금 제로님께서 꽉 잡으라 땡땡이라고 하셨고, 아까 제가 봤던 댓글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제 의견은 아니고, 그냥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물기 수직가님께서 우리도 언급해주지. 이란만큼 급한데. 해주셨고. 근데 이번에 네. 그 이란 사태를 보면 네. 제가 느꼈던 거 네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좀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네. 이란이 이런 무역 진압을 할 때 네. 그래서 인터넷 이런 거 다 끊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국이 물론 뭐 최근 그러니까 그 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네. 싸웠다가 지금 최근에 화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이미 제가 포석인 것 같아요. 미국이 들어가기 위한 포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흔히 말하는 명분을 쌓아달라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이 막 언론이 막 나와야 네. 미국도 계속 명분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고 이제는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명분이 쌓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쌓을 만큼 쌓았으니까 이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예전에 그 항공 사이트에 보면 델타포스 이번에 그 마두로 했던 그 델타포스 그 비행기가 이미 이란 쪽으로 가긴 했다는 것도 항공 루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지금 델타포스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정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예전서에 세계전쟁은 중동에서 시작한다고 본 것 같은데 3차 대전이 제발 그런 식으로 시작하지는 않겠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저도 본 적이 있긴 해요. 네. 근데 뭐 3차 대전까지 네. 지금 가기에는 너무도 사실 그 미국 중심으로 정세가 기울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처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제 물꼬를 튼 전쟁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작년 네. 말에. 근데 그때도 미국이 긴급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조기 종식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란 측에서 물론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만 민간인들에 대한 타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네,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을 전부 다 타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란이 지금 좀 물리적으로 국제사회에 좀 끼칠 수 있는 위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과거에 네. 비해서 좀 저항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개입의 부담이 줄어들지 네, 않을까 네. 생각도 듭니다. 이란도 좀 네. 답답할 수 있는 게 네. 미군이 개입하면
이란이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때릴 데가 네,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이야. 만약 이스라엘가 하면 공격할 때라도 있지만 네. 뭐 미국은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그거예요. 음. 눈에 띄지 마라. 구금될 수 있다고. 미국 네. 시민이라는 이유로 지금 네. 구금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그 방송이네. 그러니까 어차피 때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그래서 아하. 시민들을 잡아서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네. 미국이 또 진짜 다 아시겠지만은 무기라든지 뭐 전차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해도 그 미국 민 네. 한 명 구하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요. 저희가 그 경험칙으로 알고 그러네.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국가에도 정체성이기도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두려워한 게 아닌가. 네. 네. 근데 아무리 인질을 잡으면은 네. 그 후환이 훨씬 그렇죠. 더 사실 커질 더 수밖에 이제 없죠.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럼요. 거예요. 거의. 일반 국민을 건드는 네.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예. 미국 그거 엄청 예민한 거 아시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네. 부분들 얘기를 나눠봤고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